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아침 상승미소입니다. 제목 다음주 화요일 수요일 FOMC 12월 폼씨입니다. 그런데 제목 폼씨 걱정할 필요 없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 토마스 류 선생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토마스 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지난주와는 사뭇 다른데요. 이번 주에 수익이 괜찮았을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인데요. 수익이 괜찮았다기보다도, 나스닥 지수가 큰 폭 하락할 때, 잘 대처를 해서, 일단 손실은 전혀 없었고요. 네. 조금 수익도 좀 봤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 방송 인터뷰 제목이 테슬라 주가를 보면은 증시가 보인다, 그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 한 주 저는 테슬라 주가를 보면서 증시에서 매수 매도, 테슬라 주가를 지표로 삼아갖고 매수 매도 했는데 딱 적중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고 테슬라가 내려갈 때 현금화 시켜버리고 그런 사이클을 잘 이용했습니다. 그 제목 제가 정한 거 아시죠? 네, 아주 잘 정했어요, 아주. 지금 나스닥에 사실은 나스닥 지수가 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매도할 때는 테슬라 주가가 내려가면서 나스닥 지수도 하방으로 더 증폭시키죠. 그러다가 한 $1,000쯤에 와서 매도를 잠시 중단하면은 다시 또 한 $70, $80 또 올라와요. 네. 거기서 일론 머스크가 또 매도하고. 그래서 그걸 사이클을 보면서 나스닥 지수를 갖고 그 나스닥이 저는 QQQ의 3배짜리가 TQQ거든요. 예. 저는 그거를 들락날락 했었어요. 그래서 괜찮았어요. 네. 네. 역시 선생님이야 투자의 고수니까 하실 수 있지만 쉽게 따라하기 어려운,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일단 테슬라 얘기는 제가 말미에 여쭤볼 생각이고, 일단 중요한 게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에 있었던 미국 금요일 증시입니다. 장 시작 전에 일단 일주일 내내 시장에 관심을 불러왔었죠.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가 되었는데 무려 6.8%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 50년 만에 최고 수준의 물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금요일 증시 만만치 않겠다 하고 걱정을 했는데 웬걸 뚜껑을 열어보니 일단 3대 지수, 러셀을 빼고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 수치가 높았음에도 상승한 이유, 그것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11월 CPI 지표가 금요일 날 발표되는데, 이 CPI가 다른 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 파월 의장이 의회 히어링에서 테이퍼링 가속화를 그러니까 조기 종료, 이것을 언급한 이후,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연준 폼씨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이 CPI 지표거든요. 예. 그래서 요걸 보고 다음 수요일 날 연준 폼씨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 그 결정에 중요한 변수 역할을 하는 게 CPI인데, 그래서 CPI가 워낙 최근에 고공행진했고, 또 최근에 또 누그러질 기미도 없었고, 그래서 그것을 미리 겁내서 금요일에 증시가 많이 하락했었죠. 예, 목요일에, 하루 전에. 목요일 날에. 예. 목요일 날. 네. 미리 겁을 먹고 예. 하락했었는데, 금요일 아침에 뚜껑을 딱 열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월가에서 예상했던 그대로 6.8% 나왔었죠. 근데 그 이후에 바로 증시가 이제 상방으로, 그때 증시의 선물이었죠. 예. 상방으로 방향을 잡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좀 안도하는 게 월가에서는 6.8% 예상치를 넘어서 7%대가 나오지 않을까, 이것을 겁냈거든요. 네. 그래서 7%가 아닌 6.8%, 거기에 조금 안도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I 지표가 그렇게 높게 나온 그 원인이 이제 그 안에 이제 세부 항목에 들어가면은 1등과 2등에 에너지와 중고차 가격이 들어있어요. 예. 그래서 무려 이 에너지와 중고차 가격이 CPI 지표를 끌어올린 이 비중이 거의 한 60%가 돼요. 아니, 한 60%는 이 두 가지 항목 때문에 올라간 거죠. 그렇다 그러면은, 자, 일본의 에너지 가격.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노력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이 에너지 가격을 이제 낮추고 또 미국의 그 정유 회사들의 그 원유 입고 가격과 그 이후에 이제 정유 그 이후에 휘발유 소매 가격 차이에서 왜 작년, 재작년과 차이가 없냐. 이제 그런 이제 걸로 이제 많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이란을 그 핵 협상의 그 이제 테이블로 불러들여갖고 지금 에너지 시장에다 참여시킬 건가 말 건가 요걸 지금 저울질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란이 마음에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란을 참여시킴으로 해갖고 원유 생산이 더 많아지면은 원유 가격이 내릴 수 있으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란은 이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에너지 가격은 바이든 대통령 그 정부에서 노력을 좀 더 많이 하면은 이거는 조금 더 낮출 수 있다. 그래서 즉 이거는 임시성 인플레이션 요인이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중고차 가격. 이건 역시도 세월이 어떤 그 시간이 가면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봐요. 예, 월가에서도 이것도 임시적인 변수다. 이제 이렇게 봐서 증시 선물이 올라갔었죠. 올라갔는데 역시 그렇게 뭐 많이는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 불안불안했었는데 10시에 컨슈머 센티멘트가 이제 네. 발표됐어요. 예. 근데 시장에서는 68인가 이렇게 예상했는데 70점 얼마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상을 상회한 그 컨슈머 센티멘트 이것이 나오면서 증시에 좀 낙관적인 것을 좀 불어넣었죠. 그래서 예, 시간이 가면서 마지막에 끝날 쯤에는 조금 상당히 가파른 속도로 그래서 상당히 하여튼 뭐 좋은 성적으로 이제 증시는 마칠 수 있었습니다. 즉 사실 증시의 이 하방 압력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는 인플레이션 수치 이게 걱정되는 이유를 좀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인플레이션이 오면 뭐 경제가 어려워 이건 아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와야 가격이 올라야 거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건 좋은 지표인데. 그렇죠. 예. 네네. 이 증시가 걱정하는 인플레이션은 뭐냐면 그 소득이죠. 소비 여력이 소득인데 소득이 나오는 만큼 즉 소비 여력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올라 버리면 어느 순간에 가계 그리고 개인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 소비를 줄이면 기업의 순이익이 감소할 것이다. 이 걱정으로 사실 인플레이션이 걱정이 되는 건데 뭐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컨슈머 센티먼트도 있지만 최근에 미국 가계의 저축률이 30%를 넘습니다. 거의 뭐 사상 최고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코로나 지원금으로 받은 돈을 많이 안 쓰고 저축을 했고 이를 통해 소비 여력이 아직도 충분하다. 이런 것들이 컨슈머 센티먼트나 뭐 최근에 또 그 소득 인상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7% 아닌 6.8% 수준이라면 미국 경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인플레이션의 이제 많은 부분을 이제 에너지와 중고차 가격이 포함하고 있고 사실 국민들의 소비 생활에서 좀 많이 차지하는 식품 가격 있잖아요. 예. 여기서는 아주 뭐 6%인가 이제 상승을 하긴 했어요. 했는데 실제로 우리가 시장에 나갔을 때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인플레이션 그거는 좀 별로 없어요. 예. 사실은. 네. 미국이 식품값이 되게 이제 매우 싼 나라거든요. 예. 싼 나라인데 뭐 과일 가격은 뭐 한국에 뭐 한 반값도 안 될 거예요. 야채 가격 뭐 이런 거. 근데 저도 이제 와이프하고 같이 이제 시장에 가보면은 이제 좀 눈에 띄는 게 이제 계란값은 뭐 그 12개 원 다전에
한 5달러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예전에 5달러에 그 2다전 샀거든요. 예. 한 1년 그 팬데믹 나기 전에는. 근데 이것이 이제 뭐 계란 덜 먹으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뭐 쇠고기 같은 거 조금 이제 오르고 뭐 하여튼 그런 거예요. 뭐 저는 좀 채식주의자니까 뭐 그런 것도 신경 안 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국 국민들이 느끼는 인플레이션 이 압력, 이것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뭐 휘발유도 뭐 좀 올라갔지만은 그래도 예전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나 뭐 비슷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이제 좀 서민들이 느낄 수 있는 거는 이제 렌트. 예. 그런 가격이 이제, 계속 급등을 한다고 그러면은 이제 국민 생활에 이제 소비에도 여파가 갈 수 있는데, 뭐 렌트도 조금 진정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컨슈머 센티먼트를 볼 때, 미국의 그 소비자들의 그 소비 여력, 또 소비 패턴, 소비 욕구, 뭐 이런 데서는 별 지장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일단 금요일에 52년 만에 그 최고 상승률을 보인 CPI 지수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에 앞서 이제 또 네. FOMC, 즉 미국의 연준이 이 통화정책의 주요 지표, 변수로 보는 게 CPI 말고도 또 고용지표잖아요. 네네. 이제 목요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거의 50년 만에 최저치, 약 18만 건으로 정말 팬데믹 이전이 아니라 5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서 CPI 지수, 금요일에 CPI 지수까지 높게 나오고 지금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렇게 주는 걸 보면 고용시장이 페드가 새로운 통화정책, 즉 기존의 150억 달러씩 줄이는 이 테이퍼링을 300달러로 높여버리면 테이퍼링이 끝나는 시점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이 걱정이 목요일날 기술주를 덮친 거잖아요. 그래서 나스닥 지수가 거의 네네. 2% 넘게 하락했는데 일단 네. 이 CPI 지수가 좀 그나마 월가가 걱정하는 만큼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음 주 FOMC 좀 뭐 걱정을 덜 해도 되는 걸까요? 네, 일단은 그 연준의 FOMC에서 이제 우리가 예상하는 바는 그 테이퍼링 조기 종료. 예. 이것은 이제 파월 의장이 이미 언급했고 그 연준의 모든 이사들이 한 목소리로 계속 이제 주장하는 바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이번 FOMC에서 확실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이것은 증시에 충분히 반영됐고 이것은 충분히 알려진 재료. 네. 그래서 이제 테이퍼링 조기 종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증시가 겁먹을 일 없다. 이제 그거죠. 예. 그런데 그러면 테이퍼링을 이제 3월 말에 조기 종료하고 금리 인상 시기를 3월 말쯤에 즉시 할 거냐, 아니면은 페드 와치에서 이제 보듯이 6월 달이나 9월 달에 할 거냐. 이제 이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예. 왜냐면 이게 유동성 효소하고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오늘 그 CPI 이제 그 지표를 보면서 아마 시장의 이제 큰 손들은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테이퍼링 조기 종료는 확실한데 그렇다고 3월 말 직후에 연준이 급히 서둘러 금리를 인상할 그만한 CPI는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시장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시장은 조금 안도하는 분위기고 지금 대체적으로는 그 월가의 투자뱅크들이 이제 보는 시각은 빨라도 6월 아니면 9월. 그래서 그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단은 현재 이제 뭐 그 공급 병목 현상도 있고 이제 인플레이션도 이제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테이퍼링을 6월 말까지로 하던 것을 3월 말로 일단은 조기 종료를 해놓고 네.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시기를 제울해보자는 아마 그런 계산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제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해갖고 나중에 걷잡을 수 없이 계속 올라갈 경우를 대비해서 일단은 먼저 테이퍼링만 조기 종료해놓고 금리는 따로 나중에 그때 가서 보자. 아마 그런 계산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음 수요일 FOMC에서도 그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아마 그런 언급 쪽으로 나오지 않을까. 예.
테이퍼링 조기 종료와 금리 인상은 조금 분리하는. 그래서 그것을 시장이 좀 받아들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말씀을 정리하면 일단 테이퍼링 조기 종료, 지금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하게 되면 11, 12월에 2달 동안 150억 달러 300억, 그 다음에 1, 2, 3, 3개월 하면 900억이 되기 때문에 1200달러가 종료가 되는 것, 즉 조기 종료 가능성은 이미 증시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것과 별도로 왜 시장은 조기 종료와 동시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게 현재의 월가의 시각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리포트를 통해서 조기금리 인상은 내년 6월에 실시할 것이고 그 다음에 12월 안에 한 번 더, 그래서 내년에 2번 정도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게 이미 골드만삭스가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이미 2번의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 조기 종료는 이미 지수의 가격에 반영이 됐으므로 그 이상, 심지어 먼저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3번 이런 얘기만 나오지 않고 또 종료와 동시에 바로 금리 인상, 이 얘기 두 가지만 나오지 않는다면 어떠한 얘기가 나와도 시장은 이미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네. 다음 수요일 날 연준 기자회견에서 틀림없이 기자들은 아마 가장 이제 선거 질문할 포인트가 3월 달에 조기 종료를 하면은 즉시 금리를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예. 이것을 아마 파고들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제가 기대하는 바로는 파월 의장은 그것은 나중 그때 가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일단 테이퍼링만 조기 종료하겠다. 이렇게 좀 세퍼레이트 시킬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지금 이제 테이퍼링도 이제 조기 종료하고 이제 내년 중반 이후로 이제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한마디로 유동성 회수로 보잖아요. 네. 그래서 증시가 이제 겁낼 수가 있는데 저는 또 한편으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12월 말 안에 지금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BBB USA, 네. 뭐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씀하면 1.7조 달러 인프라 네. 예산. 네. 네네. 그걸 하여튼 빌드 베러 USA. 예. 그거 이제 법안인데 2조 달러예요. 그래서 예, 좀 증액이 그게 됐죠. 이제 통과가 네. 이제 될 것으로 지금 이제 월가에서는 지금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네. 이게 통과되면 2조 달러가 물론 단기간 다 풀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앞으로 향후 10년이지만 그래도 그 돈이 시장에 또 나와요. 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연준이 테이퍼링 조기 종료하고 금리 인상을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시장에는 그만큼의 유동성은 남아있다. 그래서 크게 겁낼 거 없다. 저는 그렇게. 예. 선생님 말씀대로 그것 때문인지 몰라요. 제가 계속 몇 번 방송에서 10년 만기 채권 대 2년 만기 채권 금리, 즉 장단기 금리 채권 스프레드를 계속 중요시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0.74까지인가 좁혔다가 최근에 실업수당 청권, 잠리스 클레임이나 금요일 CPI 지수에도 불구하고 소폭이나마 상승을 했어요. 즉 이미 시장은 페드와치도 마찬가지고 테이퍼링이나 내년에 금리 한두 번 정도 천천히 인상하는 것은 미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장기 경제 성장률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내년에 미국 경제가 조금 더 성장이 둔화되지 않겠느냐 걱정을 많이 하는데 연준은 여전히 미국의 경제는 스트롱하다고 계속 반복하거든요. 예. 근데 근거를 삼는 게 GDP 나우 보면은 애틀란타 GDP 나우 예. 거기에 보면은 지금 오늘 현재 12월 9일 현재로 8.7%예요. GDP가. 연간. 그래서 최근에 지금 그게 약간 상승으로 픽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탄탄하다. 내년은 내년이고 하여튼 그래서 페드가 이걸 모를 리가 없고 이제 이런 걸 근거로 해갖고 조금 더 이제 모니터리 타이트닝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요즘 뉴스나 이런 게 안 나오는 지표가 하나 있는데 이 방송 들은 분들은 꼭 하나 보셔야 될 게
세인트루이스 연준에 가면 이코노믹 데이터가 많이 있잖아요, 선생님. 네네.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 이제 장기 인플레이션 상황을 보일 수 있는 차트가 10-year break-even inflation rate라는 차트가 있습니다. 즉, 네네. 10년 기준으로 인플레이션율이 장기로 갈 거냐, 이게 트랜지토리 할 거냐를 보면 알 수 있는 일종의 차트인데, 11월 2.8% 고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 하락하고 현재 2.4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면 선생님 말씀대로 뭐 다음 주에 페드 이거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또 지금 함부로 말했다가 폭락이 나와도 지금 상원 인준투표 앞두고 있는 이 파월 의장 이거 만만치 않고 또 말 잘못했다가 혹시라도 주가 폭등시켜도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브레이크 이븐 정도의 발언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볼 때도 지난번 의회 그 히어링에서는 엘리자베스 워렌 그 상원 의원을 의식해서 조금 강하게 말한 것 같고 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원래대로 조금 더 시장을 다독이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다음 연준 폼씨를 많이 걱정하잖아요. 예. 투자자 입장에서.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바로 그 다음 곧 따라오는 선물옵션 만기. 저는 이것이 사실 더 겁나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투자자들 중에서 이제 약한 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약한 예. 마음. 네. 이런 걸 완전히 털어내고 새 출발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큰 손들은 이 기관 투자자들은 그날에 완전히 그냥 약한 심장들 다 쓸어내고 바닥에서 자기들이 완전히 저가에 쓸어담지 않을까. 이제 그게 조금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예. 그렇다면 폼씨 걱정을 뒤로 하고 올라가 버리고 폼씨에서 안도하면서 그 선물 옵션 쿼드로치를 만기일에 일제적으로 사람들을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 폼씨가 있던 날 그 파월 의장이 항상 시장을 다독거리는 발언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패턴을 보면은 폼씨 그 이후 오후에는 장이 올라요. 그러다가 이번 이제 금요일에 선물옵션 만기잖아요. 네. 근데 선물옵션 만기 금요일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발빠른 투자자들은 그렇죠. 목요일부터 시작한다고요. 예. 그러면은 수요일 날 오후에 만일 장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현금화 해야 됩니다. 많이. 알겠습니다. 네, 그게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미국 시장 지표를 보니까 개인 옵션 트레이딩 이 발륨, 즉 거래량이 사상 최대치입니다. 네. 예, 그 점도 감안하셔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증폭되면은 이게 뭐 진짜 겁나게 진짜 예. 그 공포지수 VIX 하루 뭐 40%, 50%막 뛰는데 그게 이제 그 옵션 거래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투자자들의 그 심리 그 뭐죠? 하여튼 컨트롤이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극과 극으로 막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페드 다음 주에 FOMC 그 다음에 CPI 얘기였고 사실 2주 전까지만 해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장을 힘들게 했던 게 오미크론 이 이야기인데 이게 네네. 월요일 장시작 전에 즉 일요일 저녁에 파우치 박사가 CNBC에 나오셔서 오미크론 확산 속도 빠른 거 인정하지만 뭐 증상이나 이거 뭐 그 치명률 이런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것 때문에 월요일에 상승을 했고 또 주중에는 화이자와 그 바이오엔테크 CEO가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뭐 충분히 부스터샷으로 감당이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 이런 그 긍정적인 흐름 때문에 일주일 동안 보면 오미크론에 대해서 미국 증시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한마디로 이런 관심이 없는 오미크론은 걱정 안 해 이런 투자 흐름 이게 계속 진행된다고 봐야 될까요? 네,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초기에는 우리가 오미크론에 대해서 그 정체를 몰랐을 때는 예. 공포에 휩싸였잖아요. 예. 그러다가 별거 아니네. 기존 백신도 이거 방어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이제 뭐 증상도 미미하다. 뭐 이렇게 이제 계속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안도감에 의해서 증시가 이제 조금 이제 힘을 쓰고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오미크론은 이제 첫 번째 단계가 이제 공포였고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안도. 예. 즉 증시에는 이제 호재거리로 작용했는데 그러면 이 호재거리가 계속될 거냐 이제 이게 문제죠. 예. 근데 저는 이 오미크론이 악재로 사라지지 않았다. 상존하는 악재로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미국의 오미크론은 지금 초반부거든요. 네. 확산 초반부. 그래서 지금 그 기존에 있던 델타 바이러스가 지금 뭐죠? 미국이 전체 우월종은 지금 델타 바이러스잖아요. 네.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 오미크론이 비록 증시가 약하긴 하지만은 델타 바이러스 밀어내고 오미크론이 우월종이 됐을 때에는 진짜 이 전염력 강한 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미국의 지금보다도 엄청난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직장을 못 나가거나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못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오미크론의 이 약재, 이것은 잠시 비껴나 있을 뿐이지 다시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맞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는 사실 영국의 보건부 장관이 2.5일에 그 현재 2배로 오미크론 그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는 뭐 520명이지만 아마 모르는 숫자까지 하면 1만 명이 넘었을 가능성이 높고 이런 속도라면 올해 연말이면 100만 명이 육박할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영국이 지난 7월 이전에 했던 락다운으로 거의 조치가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별다른 조치 없이 기껏 한 것이 항공기로 미국에 오는 손님의 그 사람에 대해서 자가격리도 아니에요. 24시간 전에 PCR 검사 가져와라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화이자나 파우치 박사 이런 분들이 하셨던 말씀에 안도를 줬던 건 맞지만 그 델타에서 앞서서 미국보다 먼저 크게 유행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영국, 그 다음에 이스라엘인데 이들 나라들이 자가격리조차 기간을 늘렸고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7월달 조치 이전으로 왔다는 것은 결국 미국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좀 더 걱정하는 단계로 가자. 그게 선생님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미크론이 지금 뭐 뉴스 헤드라인에서 사라졌지만은 예.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늘 거기다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다면 사실 오미크론이 연말로 갈수록 더 퍼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미국인들 특히 서양 사람들은 연말에 집에 안 있잖아요. 네네. 당장 뭐 뉴욕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거기서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할 텐데 그렇게 된다면 오미크론 전파 이 속도가 분명히 인정하는 속도가 델타보다 빠른 거기 때문에 이게 순식간에 늘어나서 연말이나 연초, 내년 초 주가에 이게 부담을 줄 수 있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팬데믹 상황이 그 경제 패턴 이것이 장기간 계속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연준이 서둘러서 조기 테이퍼링을 하겠다는 것도 혹시나 이 오미크론이 진짜 기세를 등등하게 확산했을 때 뭐 항만이라든가 뭐 물류 뭐 이런 데서 공급 변동 현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 네. 거기서 인플레이션도 더 심해질 수 있다. 근데 이런 이제 그 가정을 깔고 일단은 조기 테이퍼링을 해버리자. 뭐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하여튼 하여튼 증시는 약하지만은 하여튼 이것이 상당히 많이 네. 확산되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즉 연준의 입장에서는 오미크론 때문에 다시 한번 힘들어질 때 뭐 써먹을 수 있는 수단이 이 양적 완화이기 때문에 그걸 회수했다가 다시 벌릴 수 있도록 여력을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도 보실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더 큰 이제 파도가 왔을 때 써먹을 수 있는 그 툴을 예. 일단은 준비해 놓자 이제 그거죠. 예,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선생님의 통찰입니다. 역시 무릎팍 우리 아이고, 토마스 선생님. 정말 저도 신문 보고 들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목, 그 증시 안에 종목 안으로 가보면, 지난주에는 다큐사인이 성장주는 어려워하면서 비트코인과 함께 이 러셀 2000 지수를 끌어내렸는데, 이번 주 주초에는 좀 다시 살아나지 않나 이랬는데, 목요일, 금요일에 다큐사인이 아니라 게임스탑, 펠로톤, 이런 성장주들이 뭐 급락을 해버렸고, 반대로 오라클, 브로드컴, 금요일에는 포드까지 나 아직 살아있어. 우리는 실적이야. 이러면서 반대로 급등을 해버렸어요. 즉 성장주는 금요일에 다시 하락했지만 가치주, 그 다음에 실적이 동반되는 기술주 이런 것들이 상승의 선두에 섰는데 이 흐름이 앞으로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그 연준의 그 모니터리 타이트닝 그쪽 그 사이클로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기업 입장에서도 캐시 그 현금이 탄탄한 회사들 중에 이익을 제대로 내는 회사 이런 회사들은 잘 나갈 수 있고 네. 펠로톤 같이 자금력도 좀 약하고 이익도 많이 못 내는 네. 이런 회사들은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소형주들 러셀 지수 예. 뭐 전혀 힘을 못 쓰잖아요. 예. 이것도 결국 같은 맥락이에요. 이 소형주들은 캐시 여력이 약하고 그다음에 수익도 못 내는 기업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은 연준이 타이트닝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투자가 입장에서는 그런 주식들은 과감히 버리는 거죠. 지금 버리고 지금 탄탄한 대형 우량주 이쪽으로 이제 몰리는 거죠. 이게 그래서 네, 그래서 이 오라클 같은 경우는 뭐 그렇죠. 그 영업 실적 면에서 네. 그 클라우드 컴퓨팅 그쪽 예. 사업 부분에서 아마존과 이 경쟁을 많이 했는데 아마존의 그 시장 그 마켓 쉐어를 많이 뺏어온가 봐요. 최근에도 그래서 오라클은 아마존이 올라가고 블랙아웃 됐었잖아요. 아마존은 떨어지고 예. 네네. 그래서 아마존은 금요일에 떨어지고 오라클은 올라가고. 근데 포드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테슬라에 도전하겠다 해갖고 지금 전기차 쪽으로 부문으로 아주 거의 박차를 가하고 있는 예.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오라클 CEO가 오늘 새벽에 실적 발표하는데 야 아마존은 여러분 실제로 아마존 지금 클라우드가 멈춰가지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미국. 네네. 그러니까 아마존은 몇 번 다운했는데 우리는 걱정 없어 이러면서 뭐 아주 자신감을 표출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포드는 목요일에 F150이죠. SUV 가장 인기 있는 전기 픽업 트럭. F150이 2030년까지 아니 2023년까지 생산을 다 해도 지금 예약을 감당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일단 예약 안 받아. 이렇게 공개 표명한 것도 주가 상승에 도움을 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는 이제 포드나 GM 그 CEO들한테 너네들 그 주가가 잘 안 오르는데 혹시 전기차와 그 내연차를 세퍼레이트 해갖고 전기차만 따로 분할. IPO 할 생각이 없냐? 네. 그럼 이건 대박이다 이거. 뭐 리비안 테슬라 못지않는 그다음에 루시드 네. 그런 못지않는 대박 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물었는데 그 CEO들은 어떻게 내연차와 전기차 이거를 분리해서 회사를 따로 세퍼레이트 하겠느냐? 우린 그대로 가겠다 이제 그거죠. 그래서 그 사실 전기차 회사들 그 테슬라, 루시드, 그다음 리비안 예. 이런 주식에 비해서는 GM과 포드가 상당히 지금 전기차 쪽으로 지금 많이 생산도 하고 있고 많이 급속히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당히 낮은 편이에요. 그 포드 같은 경우는 PE가 뭐 9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네. 테슬라는 300대고 뭐 루시드 같은 경우는 뭐 계산할 수 없는 거고 뭐 예. 1000도 넘어갈 거고. 예. 그래서 하여튼 이 포드가 지금 제가 오늘 차트도 봤더니까 상당히 지금 좀 더 상승 여력이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테슬라를 이제 앞에서 선생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지난주 테슬라가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금요일에는 앨런 머스크가 다시 약 9억 달러 정도 주식을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강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포드, GM, 테슬라가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차인 루시드, 그 다음에 리비안, 이 주식들은 지난주에 한마디로 우리 그 요즘 아이들 말로 개고생을 좀 했습니다. 뭐 IPO 과정에서 SEC가 조사를 한다는 등 이런 것도 있지만 결국은 오미크론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약한 성장주들은 좀 다시 보자. 이게 결국 리비안이나 그 루시드 이런 데에 투영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렇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인텔의 그 모빌아이 예. 이것이 그 자율주행 쪽으로 네. 이제 선언했잖아요. 네네. 그 IPO 한다고. 예. 그래서 그것이 발표되는 시점에서 리비안 루시드가 주식이 하강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루시드나 리비안이 자기들도 자율주행 쪽으로 강자다고 생각했었는데 더 강력한 모빌아이가 이제 IPO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시각이 조금 이제 변하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그 연준의 그 모니터리 타이트닝 여기에도 상당히 자금력 약한 성장주로 분류되는 이런 기업들에게는 좋은 점은 없는 거죠. 예. 사실 특히 이제 루시드 같은 경우는 뭐 전환사채 발행, 뭐 네. 일종의 다른 표현으로 오퍼링이잖아요. 예. 스탁 오퍼링인데 예. 뭐 그렇게 해갖고 거기서도 많이 좀 하강 예. 압력을 받고 있고. 그러니까 곧 전환사채를 왜 어떻게 보면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주들이 안 좋아하는데 왜 이 시기에 CB 전환사채를 발행했냐? 결국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다라고 시장이 해석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뭐 매출은 없고 예. 기존 그 시설 그 회사 경영하려면은 어마어마한 현찰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면은 지금 그들의 그 자동차 생산량 그것이 1년, 2년, 3년 이렇게 앞으로 스케줄을 봤을 때 틀림없이 지금 주가가 좋을 때 이렇게 오퍼링을 안 해놓으면은 네. 그 조만간 1년, 2년 후에서 자금 고갈 생길 수도 있다. 아마 그걸 대비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서는 오미크론이 연말 지나면 더 빠르게 전파 속도는 누구나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겁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팬데믹 상황에서 보면 우리가 1년밖에 안 지나고 벌써 잊으면 안 되는 게 이 현금, 즉 현금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플랫폼 업체이면서 IT 기술이면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이 기업들이 매출 신장세, 성장세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즉 그런 것을 감안할 때 혹시 오미크론이 된다 하더라도 또다시 이런 기술적, 현금, 재무 안정성 이런 회사들, 그냥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회사들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옳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네, 역시나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대형 빅텍들은 시장에서 뭐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계속 확장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소형 업체들 뭐 비슷한 업종으로 출발했지만은 결국 대형 빅테크들에게 대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몸집이 자꾸 이제 더 커지는 거죠. 네. 더 커지고 이 시장 자체도 완전히 그 정상으로 갈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네. 이렇게 팬데믹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역시나 그 기술주 빅테크들은 잘 나갈 수밖에 없다. 환경이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빅테크들은 또 캐시 요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연준의 그 모니터리 타이트닝 거기도 큰 지장을 안 받고 그래서 믿을 것은 역시 대형주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려울 때는 집 나가면 개고생이고 집으로 들어오는 게 최고다. 즉 안전자산, 가정이 가장 안전한 곳이니까 결국 증시도 지금 그렇게 그런 느낌,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어요. 네, 그래서 금요일에도 이제 증시가 조금 상승을 했지만은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예. 이 대형주들만 올라가고 예. 중형 소형주는 하락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중형 소형주들은 역시나 이 모니터리 사이클링에서 좀 배겨나기 힘들다. 이제 그런 게 여실히 보이는데 아마 내년에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시기가 되면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도 대형주
네, 그런 쪽에 집중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그 회사의 뭐 기술력이 좋고 전망이 좋고 어쩌고 해도 결국은 그 연준 앞에서는 힘을 쓸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가는 게 낫지 괜히 기술 믿고 뭐 이런 것에 너무 빠져들면은 계속 거기서 물타기 하고 또 물타기 하고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소형주 같은 거는 지금 뭐 사실 S&P는 지금 다시 또 거의 전 고점에 왔잖아요. 최고 고점에. 아, 넘어섰습니다. 4천, S&P 500 네, 4,715까지 왔었죠. 예. 이 정도에서 아직까지도 뭐 자기 포트폴리오에서 손실이 뭐 50%, 뭐 40%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은 그 회사는 진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 얼른 손절해버리고 대형주 아니면은 그냥 ETF 있잖아요. 예. 나스닥 ETF, S&P ETF 뭐 그런 쪽에다가 이제 투자해 놓는 것이 안전하다. 이제 앞으로는 제가 볼 때는 내년까지요. 뭐가 큰 돈을 번다 이건 시대가 지나갔고 예. 어떻게 하든지 보수적으로 대응하면서 내 돈 안 잃고 조금이나마 조금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욕심을 많이 줄여야 하는 어떤 기간 내년까지 한 1년 동안은 그런 기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벌써 40분이 다 됐는데 여기서 선생님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사람들한테 안 되는 뭐 가령 새로운 종목이 좋아 보이니까 이 주식을 좀 사자 그랬을 때 돈이 없으면 결국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줄여야 되는데 이때 줄여야 하는 포지션이 손실이 가장 큰 걸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실이 가장 큰 것은 절대 줄이지 않고 지금 현재 막 올라가서 플러스 나고 있는 종목을 팔아서 마이너스를 안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것부터 고치게 되면 사실 우리 계좌 잔고가 조금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투자를 하면서 1년을 쭉 이렇게 장기간 1년을 이제 이렇게 투자하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그 계절마다 소형주, 중형주가 강하게 잘 나가는 시절이 있고 또 그거 아니고 지금처럼 대형주만 잘 나가는 그런 또 시기가 있잖아요. 네. 보면은 소형주 잘 나간다 해가지고 소형주 잔뜩 담았다가 별로 재미 못 봤어요. 그러고 그거를 손절해야 할 때 그 주식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애착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을 못 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매도해야 할 그 타이밍을 놓쳐갖고 나중에는 결국 손절을 하긴 했지만은 적게 손절 못한 이유가 그 주식에 들어가서 그 회사의 기술과 전망에 너무 쏙 빠지다 보니까 애착이 가서 손절을 못해요. 근데 반면에 ETF 있잖아요. 네. 이거는 뭐 가차없이 손절합니다. 일단 먹으면 저는 그냥 나와요. 네. 그냥 ETF 들어가서 10% 먹잖아요. 뒤에 안 들어도 보고 그냥 나옵니다. 왜냐? 거기는 애착이 없어요, 그냥. ETF이기 때문에. 근데, 뭐, 예를 들어갖고, 루시드 같은 전기 자동차. 이게 뭐, 들어가면 기술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그 다음 전망도 좋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한번 물리잖아요? 여기서 손절을 절대 못 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게 애착이 가갖고. 이게. 네. 그래서 지금은 개별주보다도 차라리 ETF로 대응하는 게 더 훨씬 더 수익도 좋고 안전한 그런 시기가 이제 앞으로 한 1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람이 어떤 것을 오를 걸 기대하고 사는 거지 떨어질 걸 예상하고 사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네. 오를 걸 기대한다는 얘기는 좋은 점을 본다는 얘기고 사실 그 좋은 점을 계속 찾는 게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선생님도 말씀하신 선생님처럼 이 투자자 상당히 그 투자에 이 잘하시는 고수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제도 누가 저한테 질문해 매도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거의 농담식으로 저도 어렵고 하나님도 어려워하시는 게 매도니까 적당히 잘하셔야 된다 이러고 마무리했었거든요. 확증 편향이 안 생기길 기대하는 건 어렵습니다. 결국 영원한 숙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벌써 네. 50분을 다 갔기 때문에 자 이제 다음 주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다음 주 한국 시간으로 이제 수요일이죠. FOMC가 있습니다. 회의 결과로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될 텐데 자 다음 주 전략
FOMC까지 포함해서 선생님 마무리하시고 오늘 네. 인터뷰 종료하겠습니다. 일단은 수요일 날 오후 2시 그 전까지는 안심하자. 그러나 그때부터 주말까지 금요일 날 장막장까지는 긴장하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번 주에도 아낌없는 무릎팍 해안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들으셨죠? 네, 시장은 변화무쌍하죠.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수상하다. 그리고 금요일에 CPI 크게 하락할 줄 알았더니 웬걸. 예, 변화무쌍한 흐름 놓치지 않으려면 저희 방송 열심히 들으셔야죠.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